사실 최근 AI 모델이 굉장히 거대해짐에 따라서 한 장의 GPU로 모델을 학습하거나 인퍼런싱 하는 것까지도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런 GPU들, 여러 개의 액셀러레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분산 학습 등을 제공해 주는 기술이 GPU 인터커넥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GPU 인터커넥트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봤는데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노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의 노드 내에 있는 GPU, 액셀러레이터들끼리 통신하는 것을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를 해봤고요. 주요 기술로는 익히 잘 아시는 PCI나 엔비디아의 NV링크, NV스위치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터노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다른 서버, 서로 다른 노드에 있는 GPU끼리 통신하는 기술로 정의를 해보았고 주요 기술로 인피니밴드나 로키 그리고 전통적인 TCP/IP도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 주요 기술로 꼽았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순서는 이와 같고요. 먼저 인피니밴드와 로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피니밴드나 로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 인터노드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기술인데 인터노드 커뮤니케이션에 그럼 전통적인 TCP/IP를 쓰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TCP/IP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실 TCP/IP 같은 경우에는 그 리눅스 OS 기준으로 커널 영역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저 영역에 있는 워크로드들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유저 영역에서 커널 영역으로 데이터 카피가 한번 일어나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시스템 컨텍스트 스위치도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신했을 때도 커널에서 다시 응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 카피나 컨텍스트 스위치 때문에 레이턴시에서 많은 그 손해를 보고 있고 CPU 오버헤드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용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호스트의 OS를 이제 바이패스하는 그 RDMA 기술이 많이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인피니밴드이고 최근에 또 인피니밴드의 이런 벤더 종속성이라든지 가격 등 이슈로 인해서 로키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IBTA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 계속 정의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HPC 탑 500 기준으로 인터커넥트 기술로서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사실 거의 독점적으로 카드나 스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 커넥트X 7 기준으로는 400기가 BPS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GTC에서 사실 네트워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많은 연구들을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XDR을 지원하는 800G를 지원하는 커넥트X 8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갖고 지금 인피니밴드가 진행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피니밴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이 프로토콜 스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스택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CP/IP 저희 전통적인 TCP/IP 프로토콜 레이어, 프로토콜 스택이랑 유사하게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더넷이나 IP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각 스택에 각 레이어에 모두 인피니밴드 전용의 프로토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피니밴드 링크 레이어,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인피니밴드 트랜스포트 등이요. 아래서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실 TCP/IP랑 동일한 프로토콜 스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로소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홉바이업 통신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더넷 맥 주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16비트 LID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크레딧 기반의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로스리스 통신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이 링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레이어는 엔드-투-엔드 통신을 담당하고 여기서는 GID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IPv6 포맷의 그 GI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피니밴드가 얘기하고 있는 릴라이어블, 언릴라이어블, 커넥션, 데이터그램 같은 이런 시멘틱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TCP/IP의 저희 소켓 구조체랑 약간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QP 컨텍스트들을 이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인피니밴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로는 벌브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밴드가 모두 자기 자체 프로토콜, 자기 전용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벤더 종속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이 이 로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키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파편화된 뭐 컴퓨트, 네트워킹, 스토리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의 패브릭으로 묶어가지고 만들겠다 해서,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IBTA를 통해서 정의된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더넷 기반의 프로토콜이다라는 점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이더넷에 기구축된 에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키도 이제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더넷, IP, UDP,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이런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을 하고, 그 위에 그 인피니밴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그대로 얻는, 즉 UDP의 페이로드 부분에 인피니밴드를 인캡슐레이션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뭐 기존의 이더넷 스위치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기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레이어는 인피니밴드랑 마찬가지로 벌브 API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IP나 U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우팅을 전통적인 뭐 OSPF 같은 라우팅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ECMP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우팅, 로드 밸런싱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로키가 약자를 보시면 RDMA over Converged Ethernet이거든요. 그 IEEE 표준 중에 이제 802.1 QBB를 기반으로 해서 Converged Ethernet 표준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고 이더넷을, 컨버지드 이더넷을 기준으로 지금 로키가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키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로키 V2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키 V1과 V2의 차이는, V1은 저 IP랑 UDP가 없이 저 이더넷 위에 이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레이어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로키 V2로 오면서 그냥 이더넷 위에 IP, UDP까지 활용하는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밴드랑 로키의 굳이 이제 비교를 한 장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피니밴드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종속성들 이슈 때문에 로키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 로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로키에 관련된 리미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컨버지드 이더넷 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라이어리티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플로우 컨트롤 기법이 그 라지 스케일에서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발생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산학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근데 이번 항목에서는 그러면은 이 RDMA 관련해서 이제 벤더들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는 AWS인데요. AWS는 2019년에 자체 RDMA 프로토콜인 스케일러블 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SRD를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EC2 인스턴스 만드실 때 SRD를 실제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 SRD의 특징으로 보시면은 로키와 마찬가지로 이더넷 기반의 프로토콜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ECMP 기반의 멀티패스 로드 밸런싱을 사용을 하고 있고, AWS 얘기하기로는 RTT 기반의 자체 컨제션 컨트롤 기술을 개발을 해서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드 밸런싱, 멀티패스 로드 밸런싱으로 인한 그 패킷 리오더링 이슈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등을 제안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SRD랑 기존 로키랑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는 저 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피니밴드나 로키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시멘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릴라이어블 커넥션, 저희 TCP랑 유사한 릴라이어블 커넥션이나 언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그 UDP와 유사한 그 두 가지 시멘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릴라이어블 커넥션이라고 하는 RC라고 하는 그 시멘틱을 서비스 타입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AWS는 그 두 개를 이제 믹스한 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타입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 RC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맺을 때 QP라고 하는 그 통신을 위한 컨텍스트가 1대1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HCA에서 QP 때문에 발생하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조금 해결하고자 저런 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WS 내에서 이제 안나푸르나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이 SRD를 탑재했고 이제 뭐 점차 다른 뭐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라든지 등의 이제 이 SRD를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킹 SK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로키브이트를 활용을 해서 AI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32개 32,000장 규모의 AI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로키브이트를 활용해서 구축을 했다라고 해요. 그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토폴로지나 이제 라우팅 쪽, 그 멀티패스 라우팅이나 이쪽에서 좀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트랜스포트나 뭐 컨제스션 컨트롤 알고리즘들은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디팩토 스탠다드인 DCQCN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의 레이턴시를 좀 향상하고자 네트워크 스택을 연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본인들도 이 스토리지 서비스에 로키브이트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로키브이트를 도입하려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도 있고 또 이게 아무리 이더넷 기반이라고 해도 벤더끼리의 약간 호환성 이슈가 조금씩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키2를 도입하지 않고 DPDK를 레버리징한 유저 스페이스 TCP 스택인 루나라는 거를 처음에 제안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근데 막상 또 루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CPU 오버헤드나 등의 이슈가 있어서 스토리지 서비스의 그 데이터 패스를 자체 그 하드웨어인 RDPU라고 하는 그 니카드로 이제 오프로딩 시킨 그 솔라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삼성 SDS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GPU 인터커넥트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피니밴드보다는 로키에 좀 더 타겟을 두고 있었고요. 로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어디서 기인하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로키가 로스리스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PFC나 되게 올드한 ARQ 기법인 고백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로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저희가 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콘이라고 하는 RDMA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새로 제안을 했고요. 큰 차이로는 뭐 RTT나 BDP 기반의 컨제스션 컨트롤을 제안을 함으로써 PFC를 사용을 안 해도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고백엔을 사용하지 않고 셀렉티브 에크 기반의 로스 리커버리를 제안했다. 그리고 본 장표에 넣었지만 저희가 또 ECMP 기반의 로드 밸런싱 기술도 현재 연구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저희 삼성 SDS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게 그럼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당연히 이더넷 로키 기반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GTC에서 그 AI용 이더넷 네트워킹 플랫폼인 스펙트럼 X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 블루필드 3 닉 보시면은 400G까지 그 이더넷 로키를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입니다. 이런 그 새로운 RDMA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제 UEC까지,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까지 현재 도달을 했는데요. 이 UEC 같은 경우에는 RDMA 그 인피니밴드가 사실 20년 전에 처음 설계가 된 프로토콜이에요.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네트워크 물리적 특성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AI나 HPC 워크로드 요구사항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발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오픈, 인터오퍼빌리티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의 이더넷 기반의 풀 커뮤니케이션 스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MD나 뭐 인텔,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스티어링 멤버로 해서 그 작년 공식 출범을 했고요. 작년 11월부터 신입 회원사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삼성 SDS도 작년 11월부터 이 UEC에 참여하고 이제 표준화에 좀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뭐 80개 이상의 업체가 UEC에 참여를 해서 표준화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목표는 2024년 올해 중에 1.0 표준과 그리고 상용 프로덕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게 조금 딜레이 되고 아마 현재 목표는 25년 1Q 정도의 표준과 어떤 제품을 좀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UEC에서 뭐 로키나 인피니밴드와 같은 기존의 RDMA 프로토콜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키 피처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AWS나 알리바바나 저희 삼성 SDS나 자체 RDMA 프로토콜들을 만들 때 키 피처로 삼았던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멀티패스 라우팅이라든지 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패킷 스프레잉이라든지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위치 오프로드라든지 사실 그 인네트워크 컬렉티브스라고 해서 저희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GPU에서 통신을 하는데 이걸 스위치로 오프로딩 하는 이런 기술들을까지도 UEC에서 지금 담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UEC는 이런 기술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총 8개의 현재 워킹 그룹을 통해서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스택에 따라서 피지컬, 링크, 트랜스포트,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응용이나 뭐 매니지먼트를 위한 스토리지,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앤 디버그 이렇게 지금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EC 프로토콜 스택,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더넷이나 피지컬 레이어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그 벤더 간의 컴패티빌리티를 좀 확보하는 데 목적을 조금 두고 있고요. 거기에 옵셔널로 벤더별 어떤 특화 기능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표준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를 네트워크 스케일을 이더넷 포트 기준으로 256K에 그리고 원웨이 레이턴시로 2에서 10 마이크로세크 그리고 이더넷 포트 스피드를 800G 이상 우선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IP 레이어는 UEC에서 딱히 논의하고 있는 건 없고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뭐 인피니밴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UEC에서도 이 UET라고 불리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총 3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전송 서비스 타입을 정의하고 또 뭐 어드레싱이나 오더링 등을 정의하고 있는 시멘틱 서브 레이어 그리고 컨제스션 컨트롤이나 뭐 로드 밸런싱 등을 제공하는 패킷 딜리버리 레이어 그리고 보안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레이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소프트웨어 API로는 아무래도 기존 프레임워크랑 호환성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 리브 패브릭을 노스바운드 API로 현재는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UEC가 오픈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참여사 클로즈된 그 표준이라서 사실 자세하게 기술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삼성 SDS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콘이라고 하는 기술이 컨제스션 컨트롤 그리고 로드 밸런스 그리고 셀렉티브 에크 기반의 ARQ가 키 피처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UEC가 제공하고자 하는 키 피처랑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 UEC에 참여해서 특히 UET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저희 SDS의 내재화 기술들을 좀 UEC 표준화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이 PCI겠죠. 뭐 옛날부터 03년도부터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7.0까지 발표가 된 상황인데 현재 사실 24년 기준 대부분의 장치들은 PCI 5.0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레인 수를 증가시키면은 더 밴드위스가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16레인 기준으로는 128GB/s를 제공하고 있는 5.0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올해 GTC에서 발표했던 커넥트X 8 기준이 PCI 6.0을 사용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지금 장치입니다. 그래서 PCI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대부분 학습을 하실 때 GPU,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실 텐데 엔비디아 GPU들끼리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 할 때 PCI를 쓰지 않죠. 다 NVLink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NVLin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타 아키텍처에서 처음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그 현재 뭐 호퍼나
올해 발표한 블랙엘까지 오게 되면은 1800기가바이트거든요. 인피니밴드가 올해 발표한 게 800기가bps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바이트로 바꾸면은 100기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NV링크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인피니밴드가 빠르다고 해도 한참 느린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이 어떤 학습을 돌리실 때 네트워크에서 보틀렉이 발생한다. 그리고 보틀렉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인트라노드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터노드, 그 뭐 인피니밴드나 로키나 TCP/IP 쪽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MV 스위치인데요. 사실 MV 링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MV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GPU들을 MV 링크로 연결하기 위한 스위치로 봐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볼트 아키텍처에서 처음 적용이 되어서 사실 호퍼까지는 MV 스위치를 통해서 8개의 GPU만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발표한 블랙엘 아키텍처에서 이 4세대 MV 스위치가 576개의 GPU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 GTC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576개의 GPU까지는 인피니밴드나 로키 같은 것을 타지 않고 이론적으로 타지 않고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트라노드랑 인터노드 커뮤니케이션을 아까 두 개를 분리를 했지만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엔비디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뭐 그레이스 블레벨 200 NVL 72 같은 경우에는 72개의 GPU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어서 지금 렉 스케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72개의 GPU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습하고 있는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학습하고 있는 모델들은 웬만하면 수용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쪽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속도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곳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올해 UA링크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발족이 됐습니다. 뭐 구글, AMD, 브로드컴, 시스코 등등인데 UEC를 발족했던 스티어링 멤버들과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AI 액셀러레이터 결국 GPU 간 인트라노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준을 새로 정의하기 위한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를 1024개 AI 액셀러레이터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 1Q에 표준을 출시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이제 UA링크 컨소시엄 가입 기업에 한해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또 UA링크도 조만간 이제 추가 회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UEC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저희가 구축된 에코가 있잖아요. 근데 UA링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에코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기술, 어떤 전략으로 꾸리려고 하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좀 나중에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